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그 일정에 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먼저 양 의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 때에는요, 기타 수행원으로 해서 그 통역이든지 네. 아니면 주치의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수행하는 것들이 전례가 없었던 예가 아니고요. 그래서 외교부에 아마 기타 수행원으로 등록한 다음에 같이 아마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행을 하지는 않고요. 옆에서 조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마지막 뉴스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자문서를 지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2명의 북송 어부가 있었거든요. 그 어부들에 관한 것도 서훈 전 국정원장이 그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종료하는 등 사실 여러 가지 국기문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는 더 국기문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비선 라인이 가동되는 게 아니냐. 그게 좀 몇 번째잖아요. 근데 이걸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 최순실 비선 이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교부가 했어야 될 일을 그럼 민간인이 했다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등록을 하셔야죠. 근데 비서관 부인이 그렇게 같이 간다. 근데 그것도 뭐 외교부가 이제 국제 행사 경험이 별로 없고 그리고 외국어에도 능통하지 않고 그런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찾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 공무원분들은 그런 걸 원래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대통령의 동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이거든요. 네. 근데 비서관의 부인이라고 해서 같이 갔다는 거고요. 그 숙소비도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전용기까지 같이 타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 건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좀 이런 게 자꾸 이어지면은 그게 습관이 된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금희 의원께는 좀 이어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지적 외교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좀 부족해서 과연 필요했던 거냐? 라는 부분에는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께서 저 해외 순방 과정에서 있어서 저는 공식적인 보좌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그 해외 순방 일정 동안에 굉장히 빠른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 곳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그 같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다양한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영어에도 능통하고 또 그 외에도 국제적인 감각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식 수행원이나 아니면 비서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선 라인이라고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외교부 공무원분들을 참 실망시키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현지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외교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외무고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영어나 이런 다국어에 능통하고 이런 행사도 척척 알아서 하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답사, 실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전, 뭐 동선 확인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원래 외교부예요. 일반 저희 같은 국회의원이 가도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하는데 그럼 대통령 내외가 가는데 외교부가 총동원되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력이 모자라서 그 실력이 모자라서 아니, 비서관 부인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거를 외교부의 공무원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필수적인 인력이고 정말 모자란다고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인력도 없는 외교부인가? 글로벌 12국가인 대한민국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양 의원님께 추가로 여쭤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BTS를 뭐 수시로 동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BTS 이분은 공식적으로 지휘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움직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 9월에 대통령 특별사절단 자격으로 가신 거고 그때 유엔 총회로부터 따로 초청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비교를 할 때 늘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절대적 자기 기준이 없다.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원칙에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문재인 정부 때 어땠냐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핑계를 대고 거기에다 갖다 붙이십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적절한 예도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양금 의원 말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사실은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은 세미나도 하고 지역분들하고 행사를 하거든요. 할 때 저를 도와주는 분이 그러면 저희 당협에 실제로 급여를 받는 정식 직원들도 있지만 그 외에 당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들도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일을 하고 또 할 때에는 제가 그 차량으로 이동할 때 차에 자리가 남으면 사실은 옆에 같이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 점으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상한 프레임을 가져다 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들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외부에 이런 기타 수행을 했느냐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우리나라 외교관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국격에 맞는 여러 가지 기획들도 잘 이루어지고요. 그렇지만 저도 해외에 이번에 특사로 참여하는 특사단으로 다녀왔는데 외교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저희의 표현 방법이나 또 외교가의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호들갑을 저는 떨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민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건 정식 계약을 하셔야죠. 무보수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식 계약 절차를 안 밟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식 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정상의 공적인 업무, 그러니까 그 정상 외교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을 좀 만들어서 좀 그렇게 전담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2부속실을 사실 없애게 된 데는 대통령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비서실을 축소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정권에서는 대부분 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사도 기획이 되고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청와대가 아닌 행정부처 중심으로 행정 업무를 하시겠다라는 뜻을 두시고 사실 비서실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을 없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님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비서들을 제1부속실 안에 저는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부분들을 아마 수행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원내대표께서나 아니면 그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했지만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2부속실 설치 안 한 게 비서실 축소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우리 몇 달 안 됐어요. 이 얘기 정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허위 학력, 그리고 정말 수준 이하의 논문, 유지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뿐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최악의 범죄라고 하는 주가 조작 건까지 이런 거 다 검찰 지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김건희 여사를 뽑지 않은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하고 이렇게 할 걸 알았으면 과연 국민들이 투표를 던졌을까요?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나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을 안 만든 거고 영부인 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되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 정치적 행보하고 여느 영부인분들보다 훨씬 더 활발한 독자적 행동을 하고 계세요. 좀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계세요. 어떻게 자기가 약속한 것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실 거면 정식으로 수사를 밟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고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그런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 단순히 이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대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전직 대통령 부인들께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당의 사선 중진 의원들 부인들께 많이 도와달라. 제가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또한 공격용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내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좀 수정을 했던 안이 좀 말이 많았어요. 그게 결국에는 철회가 됐는데 이게 사실 개파 할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언론들이 했단 말이죠. 이제 봉합이 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이건 개파와 관련이 없고요. 좀 약간 그 서툴렀다, 좀 해프닝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계속 고민이 당의 지도부인데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중앙당의 최고 지도부인데 그러니까 명남이나 호남이나 이런 지역의 인사들이 좀 들어오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즉석에서 생각된 거고 근데 그거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문제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정 지역만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잠깐 동안에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하고 나서 봤더니 아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정말 개파 갈등이라고 했으면 뭐 소위 이렇게 분류되는 뭐 사실은 그게 친문이 누구냐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런 분들 다 참여해서 문제제기를 같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6만 명이 넘게 서명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해프닝이고 취지와 의도와 다르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을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잘못한 거구나 해서 바로 잡기 바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대명이라고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게 거의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경선 룰, 전대위 룰을 정할 때에 이재명 측에서 아마 그 비대위에서 정한 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압력과 그리고 당내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공당입니다. 그런데 이 공당에서 전대 룰이 해프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까지 아마추어 정당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당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그 관계 지점 속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만큼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의견이 표출이 되고 그리고 그 의견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바로 잡고 알겠습니다. 논쟁을 하고 그런 과정인 거고요. 모든 거를 저는 참 뭐 이재명 의원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졌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께서는 굉장히 이재명 저희 의원이 좀 두려우신가 봐요.
모든 걸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다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이 기자회견 하신 분들 보면 전혀 그런 조합이 아니거든요. 같이 연명하신 분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 전당대회 치러지다까지 또 굴러가는 네. 상황을 보면서도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좀 네. 짚어봐야겠죠. 내일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가 이제 심의가 될 텐데 직접 소명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조심스럽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 당의 윤리위는 독자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내부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자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윤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우리 당의 윤리위원이 누구인지조차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상납 의혹에 관한 이준석 대표에 관한 수사는 사실은 지금 경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위에서는 성상납 그 증거 인멸에 관한 그 문제로 명예를 그러니까 실추시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가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윤리위가 내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은 저도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당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 지금 당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징계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수사 결과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당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켰냐를 가지고도 판단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만 가지고도 공격도 받고 굉장히 문매를 받습니다. 여론의 질타도 받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지금 성상납이라는 건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건은 성매매 범죄 혐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뇌물죄 혐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문제 제기하신 자기의 실명을 대고 지금 언론에 나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 누구를 뭐 소개해주고 하겠다고 하는 식의 특히 여성에 대해서도 특정을 하고 있을 정도니 정말 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낯뜨거운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의혹이라고 하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다. 정말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어떤 느낌도 좀 드냐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건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건이라든가 뒤에 다 검찰과 언론의 교묘한 작업 속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사회 전체가 떠들썩했잖아요. 혹시 그런 건은 아닐까 설마? 근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나 구체적인 증거와 그리고 당사자가 나와서 자기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저는 저희 당 같으면 수사 결과가 안 나와도 이 정도 건이면 사퇴를 권고하거나 스스로 사퇴하거나 탈당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고 좀 다른 문법이다. 본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비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좀 듣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성범죄에 관해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게 의혹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에서 거의 모든 성범죄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저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성과 관련되어지는 범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윤리위의 징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의혹 제기에 인해서 모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면 그에 상응한
또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당이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